안녕하세요. 어른의 방입니다. 오늘은 일식집 5곳을 운영하며 평생을 일해온 한 남성이 은퇴 후 맞이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과 노후를 모두 잃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될 줄은요. 저는 21살에 처음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일식이라는 음식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대학을 갈 형편도 아니었고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길을 찾다 보니 우연히 들어간 작은 일식집 주방에서 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접시를 닦고 바닥을 닦고 선배들 눈치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칼질 소리, 불 앞의 열기, 정갈하게 정리된 접시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 일이라면 평생 붙잡고 살아도 되겠다. 그 생각 하나로 나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일본 주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실수 한 번이면 접시가 나왔고 한 번의 지각으로 며칠을 자빌만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도망치면 다시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일본에서는 빠칭코가 유행이었습니다. 퇴근 후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가볍게 들르는 오락 같은 곳이었죠. 나도 몇 번 따라갔습니다. 큰 돈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구슬이 떨어지는 소리, 기계가 울리는 소리 속에서 잠깐 머리를 식히는 정도였습니다. 중독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작은 가게 하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보다 걱정이 더 많았고 매출보다 월세가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었고 손님을 속이지 않았고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게는 하나에서 둘이 되었고 둘에서 셋이 되었고 마침내 일식집 5곳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였습니다. 크게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지병을 앓고 있었고 딸은 아직 어렸습니다. 아내는 40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무너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고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수십 년이 흘렀고 나는 67이 되었습니다. 딸은 35이 되었고 나는 모든 가게를 딸에게 인수인계했습니다. 대표 명의도 운영도 전부 딸에게 넘겼습니다. 이제는 좀 쉬셔도 돼요, 아버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에 공백이 생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바빴습니다. 칼을 쥐고 전화를 받고 직원 문제를 처리하며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시작했고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늦게까지 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삶. 그때는 그게 노후의 여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내 인생에 생긴 가장 큰 빈틈이었습니다. 그 빈틈으로 과거의 기억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뀐 건 시간의 밀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습니다. 직원 문제, 재료 수급, 거래처 전화, 매출 보고. 하나를 끝내면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면 어느새 밤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식힐 겸 테니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가볍게 공을 치고 땀을 흘리고 운동이 끝나면 근처에서 커피 한 잔씩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혼자 남아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되면 딸에게 부담이 될까봐 몸 관리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테니스 모임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번쩍이는 그림과 낯익은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요즘 휴대폰 게임이야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귀에 꽂혔습니다. 구슬이 떨어지는 소리, 기계가 반응하는 소리, 묘하게 긴장감을 자극하는 효과음.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퇴근 후 잠깐 들르던 빠칭코 가게. 그때의 냄새, 그때의 소리, 그때의 분위기. 나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거 요즘 게임입니까?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슬롯머신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옛날에 일본 있을 때 비슷한 거 좀 해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이거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나는 그제야 그가 휴대폰을 끄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걸 봤습니다. 사설입니다. 불법이에요. 그 사람은 마치 미리 준비해둔 말처럼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요. 진짜 처음엔 커피값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금액이 커졌고 지금까지 잃은 돈이 1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요.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심하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빠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옛날에도 해봤다. 그때도 중독되지 않았다. 그 시절에 나는 젊었고 통제할 수 있었고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주 교묘하게 현재의 나를 속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화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머릿속에서는 슬롯이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냥 한 번만. 정말 소액으로만. 누군가 말렸다는 사실보다 과거에 내가 중독되지 않았다는 기억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착각이었는데 그때의 나는 아직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테니스 모임이 끝날 때마다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화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 하나가 내 인생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은 정말 소액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변명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테니스 모임이 있던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저녁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사건, 사고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에서 번쩍이던 화면, 돌아가던 슬롯, 그리고 그때 느꼈던 묘한 긴장감. 나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만 해보자. 진짜 재미로만. 그렇게 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방법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수많은 설명과 접속 방법이 떠 있었습니다. 가입을 하고, 계좌를 연결하고, 소액을 충전하는 과정까지 생각보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 쉬움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첫날에 넣은 돈은 5만 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5만 원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밥 한 끼 값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움직였고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겁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이미 해봤던 일인 것처럼. 몇 번의 실패가 이어졌고 5만 원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끄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냥 재미일 뿐이네. 다음 날 나는 다시 5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했고 한 번쯤 당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몇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되는 날도 있구나.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0만 원이 되었고 2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20만 원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나름의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빠칭코를 했을 때도 나는 그랬습니다. 정해진 선을 넘지 않았고 그 선을 지켰다는 기억이 지금의 나를 지나치게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게임을 하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깐, 뉴스가 끝나고 잠깐,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다시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이 사라지면 이상하게도 아깝다는 생각보다 다음 판에는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게 위험 신호라는 걸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10만 원을 넣었다가 30만 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이 더 큰 착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나는 중독되지 않는다. 운이 없으면 안 하면 된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넣고 있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그 금액이 어느새 5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나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 나는 이미 한 발을 깊은 곳에 담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커지는 데에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조심했습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은 50만 원까지만. 이 선은 절대 넘지 말자. 나는 그 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에게 만든 규칙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50만 원을 넣고 순식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을 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허무한데? 이렇게 끝내기에는 좀 억울한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고 다시 충전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해보자. 내일은 절대 안 한다.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도 돈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이면 직원 월급의 일부였고 식자재를 한 번에 대량으로 들여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 속에서는 100만 원이 단지 다음 판으로 넘어가기 위한 버튼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간 게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씩 잘게 쪼개져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괜히 안심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네. 생각보다 버틸만 한데. 하지만 그건 눈앞만 보고 한 계산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자 그 숫자는 의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을 쓰면 한 달이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계산을 나는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운 좋게 돈을 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봐라, 결국엔 되는 날도 있잖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5번 하면 한두 번 이길까 말까 그 정도 확률이었는데도 나는 그 한두 번만 기억했습니다. 잃은 날보다 딴 날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어느새 하루의 중심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을 생각하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오늘은 언제 한번 해볼까를 먼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저녁을 먹고 잠깐, 그 잠깐이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아까 그 판에서 조금만 더 갔으면,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잠은 점점 얕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업을 수십 년 한 사람이다. 이 정도 판단력은 있다. 그 오만함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잃는 날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따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잃은 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5번 하면 한두 번 이길까 말까. 확률로 보면 계산이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머릿속에는 이긴 날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1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200만 원으로 시작해 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손끝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되는 날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저는 이미 그 세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통장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봐라, 결국엔 되는 날도 있잖아.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아주 교묘한 논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잃는 날도 있지만 따는 날도 있다. 조금만 더 하면 결국 맞출 수 있다. 그 생각은 저를 안심시켰고 안심은 경계를 풀어버렸습니다.
이기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만두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아깝지 않나? 지금 흐름이 좋은데. 그렇게 딴 돈을 다시 화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대부분 그날 안에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다. 아까는 됐으니까 이번에도 될 거다. 이제는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나면 빠르게 접을 줄 알았습니다. 수지가 안 맞으면 가게를 정리했고 무리한 투자는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 앞에서는 그 모든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임은 사업이 아니었고 논리도 없었고 계획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게임을 하지 않는 시간이 불편해졌습니다. 손이 허전했고 머릿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니스를 치면서도 공이 아니라 휴대폰이 떠올랐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한 판쯤. 그 생각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취미를 넘어서 다른 단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 말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곧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이번 달이 언제 시작됐는지보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한 게 언제였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줄어 있으면 불안했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많아 보이면 괜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늘 잠깐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대부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어떤 날은 100만 원, 어떤 날은 200만 원. 그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이 정도면 생활에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100만 원을 하루로 보면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걸 한 달로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100만 원이면 한 달에 3천만 원, 200만 원이면 6천만 원. 그 계산을 애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유가 있다고 느꼈던 통장이었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전체를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1년. 딱 1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내 통장에서 사라진 돈은 약 5억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잘못 계산한 거겠지?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취미가 아니다.
이건 문제가 생겼다. 그 순간에도 완전히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잃은 걸 그냥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생각은 아주 빠르게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찾을 수 있다. 이제는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업을 하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이성은 그 화면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현금 여윳돈은 이미 바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방법이 있다. 끝난 건 아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곧 직접 몸으로 겪게 됩니다. 현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불안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있었고 그게 안심시키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동산, 건물, 가게, 평생 일식 하나로 벌어온 자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산들은 원래 내 노후를 지켜줄 안전장치였습니다. 현금이 부족해도 언제든 지켜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그런데 그 울타리가 어느 순간부터 쓸 수 있는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팔자는 게 아니다. 잠깐만 쓰고 다시 채우면 된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처음 찾은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담보대출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직원 월급을 제때 못 주는 게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담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돈으로 잃은 걸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돈은 빠르게 사라졌고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다음 선택은 더 쉬워졌습니다. 개인 담보대출. 금융권이 아닌 곳까지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도 늘어났고 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누워 있어도 눈을 감으면 숫자만 보였습니다. 얼마를 넣었고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더 넣어야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계산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가장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만 조금 더 버텨주면. 일식집은 내 인생의 안전한 현금 파이프였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매출, 매달 정해진 수입. 그 돈은 원래 생활비와 노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까지 계산에 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미 대표 명의와 운영은 모두 딸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은퇴한 사람이었고 실제로는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고 무서웠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은 후회합니다. 담보라는 이름으로 끌어다 쓴 돈은 저를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 넣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의 끝에는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장 하나하나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매출이 어땠는지, 재료 회전은 잘 되는지, 직원 표정이 어떤지까지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가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와도 딸에게만 맡겼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네 가게다. 그 말 속에는 책임을 넘긴다는 의미보다 제가 현실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점점 막히자 가게 운영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대금이 밀렸고 임대료 날짜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잠깐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 버텼던 곳이었고 손님도 꾸준했던 가게였습니다. 그 문을 닫던 날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멀리서 간판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자 나머지도 연달아 흔들렸습니다. 은행에서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담보로 잡힌 건물과 대출 조건들이 하나씩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딸에게 모든 걸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대표 명의는 딸 앞으로 되어 있었고 가게의 채무와 책임도 함께 넘어가 있었습니다. 가게가 폐업 절차로 들어가자 딸의 이름이 하나씩 서류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 안에는 분노와 배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 질문들은 정당했고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결국 5곳 모두 문을 닫았었습니다. 간판이 내려가고 주방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일식집 5곳, 내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울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AHL을 잡던 손은 할 일을 잃었고 이름 석자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장이라 부르지 않았고 나 스스로도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건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자부심과 이름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모두 닫힌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울렸습니다. 직원 전화, 거래처 전화, 딸의 전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딸의 전화만 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딸이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가라앉겠지. 그래도 피로 이어진 가족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딸은 저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날, 딸은 제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원망.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짓을 했어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은 이미 의미가 없었고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딸은 제가 잃은 돈보다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더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신용. 그 단어가 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직 35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았고 새로 시작할 기회도 많아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선에서 짐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딸에게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아니, 딸이 저에게서 멀어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집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계를 봐도 시간은 잘 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가게 간판이 떠올랐고 통장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아내는 4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딸의 인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해졌습니다. 집 안에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불러줄 사람도 없고 잘 다녀오라는 말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없을지 몰라도 사람은 돌아올 거라고 어디선가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이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조용했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 노후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빚, 후회, 그리고 긴 시간. 현금은 이미 다 사라졌고 부동산과 건물은 담보로 넘어갔습니다. 일식집 5곳, 평생을 바쳐 만든 가게들은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그래도 사업 크게 하셨던 분이잖아요. 다시 뭘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빚쟁이 전화가 올까?입니다. 문자 소리가 나면 가슴이 먼저 내려앉고 전화벨이 울리면 숨부터 고르게 됩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노후를 원했을 뿐입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함께 밥을 먹고 딸이 가끔 찾아와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삶. 하지만 지금의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하루를 버팁니다. 가끔 칼을 잡던 손을 바라봅니다. 그 손으로 수천 명의 손님에게 음식을 내어주었고 직원들을 먹여 살렸고 딸을 키웠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동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잃을 만큼 잃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할 일이 사라진 시간, 책임이 줄어든 시간, 그 공백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과거의 기억, 나는 괜찮다는 믿음,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 그것들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일식집 5곳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선택을 잘못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후회는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한번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디 내 노후처럼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애 방이었습니다.